어머니,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잠깐이요. 잠깐! 어머니 손주를 봐달라고 해서 보는 거면 제대로 보셨어야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응급실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며느리 손에 뺨을 맞는 시어머니가 된 건, 아니, 그보다 먼저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박순자, 올해 66,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아온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이 집을 지켜왔죠. 그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까지 낳아 제 삶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20년 모은 전세금 3억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만, 정말 잠깐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가 뭐라고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새끼인데요. 그래, 들어와라. 집이 좁긴 해도 너희 식구 정도는 들어올 수 있어. 그렇게 아들 내외와 5살 손자 준서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손자를 아침마다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준서가 제 방문을 열고 할머니 좋은 아침 하며 뛰어들어올 때면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지연 씨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빨리 나갈게요. 불편하시죠? 겉으로는 미안하다 말하지만 그 눈빛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원망? 아니면 답답함? 이 좁은 집에서 시어머니랑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나도 안다. 제발 눈치 좀 주지 마라.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야근과 투잡을 병행하고 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준서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준서 생각이 먼저 납니다.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면 배고프지 않을까? 오늘은 뭘 해줄까? 그래, 이게 내 역할이지. 며느리가 일하는데 내가 손자를 봐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준서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 3시. 준서는 미끄럼틀과 그네를 오가며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준서야, 천천히 해. 할머니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벤치에 앉아 준서를 바라보는데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요즘 손주 보느라 바쁘시네요. 네, 애들이 직장 다니니까 제가 봐야죠. 며느리가 편하게 해주셔서 좋겠어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안 봐준다는데. 그 말에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해줘야만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평소보다 더 높은 미끄럼틀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준서야, 거기 위험해. 내려와. 하지만 준서는 신나서 손을 흔들었고 그 순간 쿵 세상이 멈췄습니다. 준서가 미끄럼틀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숨이 가쁜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울면서 팔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팔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준서야, 준서야. 어떡해. 이걸 어떡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제 목소리조차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준서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거나 업무 중이겠죠.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골절이네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깁스를 해야 합니다. 준서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저는 그저 아이를 꼭 안고 괜찮아.
괜찮아 되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달려갔더라면, 내가 제대로 보고 있었더라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준서의 팔에 깁스를 하고 있을 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준서야, 엄마 왔어? 괜찮아? 며느리는 달려와 준서를 안았고 준서는 엄마 품에 안겨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잠깐요. 잠깐!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 손주를 봐달라고 해서 보는 거면 제대로 보셨어야죠. 어떻게 애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데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준서가 갑자기 높은 데를 올라가서 그래서요? 그래도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때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서야, 아빠 왔어. 얼마나 아팠어? 아빠, 준서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에게 안겼습니다. 아들은 깁스한 준서의 팔을 보더니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도 나를 원망하는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잠깐 지금 미안하다고 다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준서 맡긴 게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아세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믿고 맡긴 건데. 믿고 맡겼다고? 그럼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지연아, 미안하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그만. 어머니 치매 오셨어요? 애 하나도 못 보시면서 그 정신으로 숟가락은 드시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들도 다른 환자들도 창피하다. 너무 창피해. 지연아, 일단 진정하고.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려 했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정이요? 당신 엄마가 우리 애 다치게 해놓고 진정하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떨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애를 다치게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데.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나는 울 자격도 없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가 너무 흥분해서. 아들이 제게 사과했지만 사과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짜. 며느리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나 먼저 갈게.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같이 가요. 아니, 너희는 준서 옆에 있어줘. 나는 괜찮으니까. 저는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엄마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 잘못일까? 손이 저절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며느리 손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는데 손주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쓸모없는 할머니가 된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면 뭐가 있을까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미안한 듯 원망스러운 표정. 내가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있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0월의 밤 공기가 차갑게 파고들었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 추운 가을밤을 혼자. 새벽 5시쯤 한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네, 괜찮습니다. 댁이 어디신데 이 밤에 여기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집이 어딘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공원을 지나다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 제각각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은 뭐가 남은 거지?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22통. 모두 확인하지 않고 저는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이 아침 일찍 웬일이야? 영수가, 나 오늘 너네 집에 가도 될까? 그럼.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뒤돌아보니 제가 사는 아파트가 멀리 보였습니다. 저기가 내 집인데 이제는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친구 영숙이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순자야, 우리 집에 얼마든지 있어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고마워, 영수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갈게.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휴대폰에는 아들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엄마, 집에 와. 이야기하자. 엄마, 지연이도 미안하대. 제발 들어와. 엄마 어디 있어? 걱정된다. 하지만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보내면 되는 거였죠. 직접 목소리로 엄마 미안해라고 말하기에는 며느리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됐구나.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들어오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들어오라는 것뿐. 사과는 없이 들어오라고만 하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저녁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집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집인데. 내 집이긴 한데 이제 내 집 같지가 않아. 무슨 소리야? 내가 30년 동안 지킨 집인데. 그랬습니다. 3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그 집을 지켰습니다. 월급이 적어 투잡을 뛰던 날들, 아들 학원비 마련하려고 새벽 청소 일을 하던 날들. 그렇게 지킨 집인데 이제는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집이 됐어. 나흘째 되는 날 아들이 직접 영숙이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니, 엄마, 집에 가자.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무슨 소리야? 지연이도 미안하대? 그때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야. 놀라서? 그래서 사람 뺨을 때리는 거니?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게. 넌 엄마 편이야? 아내 편이야?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둘 다 소중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지금 힘든 상황이야. 전세금 다 날리고 갈 데도 없고 좀 이해해줘. 그럼 엄마는 이해 안 받아도 되는 거니? 그게 아니라 민수야, 넌 엄마가 준서 다치게 한 것도 용서 못 하는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지금 예민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참아달라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니? 민수야, 엄마 이제 지쳤어. 뭐가? 다.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를 설득해보겠다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 편을 들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유치원에 간 모양이었죠. 오셨어요? 왔어. 며느리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 사과 같은 건 없는 거구나. 얘야, 내가 먼저 사과할게. 준서 다치게 해서 정말 미안했어. 네. 그게 다였습니다. 며느리는 TV를 끄지도 않고 그저 네 한마디. 이게 내가 받는 대답이야? 준서는 괜찮아? 깁스했어요. 한 달은 해야 한대요. 그래. 내가 병원비. 병원비는 됐어요. 저희가 낼게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돈은 받기 싫다는 거네. 주방으로 가니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씻지 않고 그냥 뒀나 봅니다. 결국 이것도 내가 해야 하는구나.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더 차가운 건 이 집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응. 엄마, 고마워. 들어와줘서. 고마워. 내 집에 들어온 걸 고마워하라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준서도 제가 차린 밥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깁스한 팔로 불편해하며 밥을 먹었고 며느리는 준서만 챙겼습니다. 준서야, 천천히 먹어. 팔 아프지? 괜찮아. 할머니랑 놀 때는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들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야? 이 집에서? 밤이 되어 좁은 제 방에 누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내외가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0년을 지킨 집.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내 인생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춘자 씨, 요즘 안 보이시더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네.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잠깐 들어가요. 차라도 한잔 하고 가요.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옆집 할머니, 김명자 할머니는 저보다 5살 많은 71살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분이었죠. 여기 앉으세요. 국화차 좋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니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 씨, 손주 다쳤다면서요? 네. 제가 놀이터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다쳤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명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속상했겠네요. 네. 저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랬겠어요. 어머니들은 자식 다치면 이성을 잃으니까. 명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순자 씨, 그것만으로 집을 나간 건 아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당신 얼굴만 봐도 알아요. 나도 겪어봤으니까. 명자 씨도요?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이에요. 우리 아들 내외가 잠깐 같이 살자고 했어요. 회사가 이쪽으로 옮겨서 당분간만 같이 살자고. 당분간이 3년이 됐죠. 처음엔 좋았어요. 손주도 보고. 근데 점점 내 집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뭘 해도 눈치 보이고 손주 돌봐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어머니, 요리 좀 배우세요. 애들이 어머니 음식 안 먹어요. 세상에. 그래서 나도 집을 나갔어요. 친구 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쫓아냈어요. 네. 내 집이에요. 내가 평생 지킨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해요? 그래서 말했죠. 너희가 나가라고. 그랬더니요. 큰 소리치고 싸우고 난리 났죠. 아들은 엄마가 너무하다고 하고 며느리는 울고. 근데 알아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일주일 뒤에 나갔어요. 아들이 엄마 정말 섭섭하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랬어요. 너희가 날 더 섭섭하게 했다고. 명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 씨, 당신 잘못 없어요. 놀이터 사고는 사고였을 뿐이에요. 아이 키우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빌미로 당신을 하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손주를 아니에요. 당신이 손주 다치게 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다친 거예요.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 씨, 울어요. 실컷 울어요. 당신은 울 자격이 있어요. 저는 그날 명자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니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집이 꽤 괜찮아. 위치도 좋고 학군도 나쁘지 않고. 뭐라고? 응. 당분간은 여기 있을 것 같아. 우리 돈 모을 때까지.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통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잠깐만. 응.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하실 거예요? 준서가 김치찌개 먹고 싶대요. 내가 해달라는 거네. 알았어. 주방으로 향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분간 돈 모을 때까지? 그게 언제인데? 명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집이에요. 내가 평생 지킨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해요? 그랬습니다. 이건 제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장례식장. 36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저와 6살 아들 민수. 어머님 이제 어쩌시려고요? 집은 전세라면서요. 시댁 친척들이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청소일. 민수를 혼자 놔두는 게 미안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 조금만 기다려. 엄마 일 끝나면 바로 갈게. 민수는 늘 혼자였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자야 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마침내 20년 전 이 집을 샀습니다. 등기증을 받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민수야, 우리 집이야.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 진짜? 우리 이제 나갈 일 없는 거야? 응, 이제 안 나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때 민수의 환한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오직 제 손으로 일궈낸 삶의 증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을 빼앗기는 기분이야. 새벽 2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돈 좀 모으면 나가자.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눈치를 봐. 내가 엄마가 뭐라고 한 적 없잖아. 말은 안 해도 표정에 다 나와. 빨리 나가라는 표정. 난 그런 적 없는데. 조금만 참아줘. 우리 힘들잖아.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매일 시어머니 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스트레스야? 내가 그래도 준서 봐주시잖아. 봐주시는 것도 불안하잖아. 이번에 다치게 한 거 봐. 앞으로도 믿을 수 있어? 나를 못 믿는구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지킨 집인데 내가 스트레스라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얘야, 나한테 불편한 게 있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저희가 여기 온 거 정말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아. 저희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정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머니 집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구인데. 근데요,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당분간 좀 더 있어도 될까요? 전세금 날린 거 빨리 만회하려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년? 그래, 알았어.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에는 감사함보다는 안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 오후에 명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준자 씨, 어제 얘기하고 좀 어때요? 명자 씨, 며느리가 1년은 더 있겠대요. 1년. 네. 며느리도 사정이 있더라고요. 친정도 어렵고 전세금도 날리고. 그래서 당신은 참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 명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자 씨, 불쌍한 건 며느리만이 아니에요. 당신도 불쌍해요. 며느리 사정이 어려운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돼요? 당신 뺨을 때려도 되는 이유가 돼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30년 혼자 고생해서 그 집 마련했잖아요. 그 집은 당신 거예요. 당신이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 내 집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고 아들도 힘듭니다. 하지만 저도 힘듭니다. 왜 내 마음은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는 걸까? 그날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장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야근이라서요. 그래, 그리고 준서 유치원 픽업도 부탁드려요. 알았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지?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뭐지? 밤에 홀로 제 방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집 등기증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떨리는 손으로 받았던 그 종이. 이게 내가 평생 일해서 얻은 거야. 손가락으로 등기증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 좀 봐오세요. 준서 간식도 떨어졌고 우유도 사와야 하고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참, 김치도 떨어졌으니까 김치도 사오세요. 준서가 김치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네. 그래.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나가는구나. 장을 보고 돌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오후에 준서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응, 준서야.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준서는 여전히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깁스한 팔을 보호하듯 안고 있었죠. 아직도 할미가 무섭나 보구나. 간식을 주고 숙제를 봐주고 놀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고생했어요. 아들의 인사에도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만 하고 고마워하는 건 없구나. 저녁을 차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반찬이 좀 짜요. 준서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 나물은 준서가 안 먹어요. 다음부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해놓으면 안 먹고 안 하면 반찬 없다고 하겠지. 식사 중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좀 알아볼까?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 갑자기? 아니, 나중에요. 돈 좀 모으면. 이 집은 좀 좁잖아. 내 집이 좁다고? 방도 하나 더 있는 데로 갔으면 좋겠어. 준서도 크는데. 그래, 나중에 알아보자.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내 앞에서 내 집이 좁다고 하는구나. 어머니, 혹시 이 집 평수가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24평이야. 아, 진짜 좁네요. 우리 전에 살던 데는 32평이었는데. 그 집은 전세금 날렸잖아. 어머니, 이 동네 집값 요즘 어때요? 많이 올랐어요? 잘 모르겠구나. 한번 알아봐야겠다. 나중에 우리 집 살 때 참고하게요. 며느리는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동네 집값 진짜 많이 올랐어. 10년 전보다 2배래. 그래, 어머니, 집도 엄청 올랐겠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왜 그걸 물어보는 거지?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몇억 정도예요? 궁금해서요. 그냥 시세대로 샀어.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찾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20년 전 시세가 5천이었네요. 지금은 3억이고 엄청 오른 거네요. 내 집값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혹시 이 집 담보대출 같은 거 있으세요? 없어. 오, 완전 무빚이네요. 좋으시겠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왜 자꾸 내 집 얘기를 하는 거지? 그날 밤 좁은 제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또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집이 3억이래. 우리 전세금하고 비슷하네. 그러게. 이 집 진짜 좋다. 위치도 좋고 학군도 괜찮고. 우리 정말 1년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 돈 진짜 빨리 모아서 나가게.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이 집도 크잖아. 혼자 살기엔 크다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좋으실 거야. 외로우시잖아. 외롭지 않아. 너희가 있어서 더 외로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 30년 제 인생이 담긴 이 집. 이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구나. 서랍에서 집 등기증을 꺼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제 내 집이 아니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집 매매, 부동산 급매, 빠른 매매 방법.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지키려면 이 집을 팔아야 해. 새벽 5시 부동산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급매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겠습니다. 빨리 팔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평생 지킨 집인데 이제는 엄마도 살아야 해. 사흘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집 보러 오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오늘 오후 3시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사모님, 시세보다 5천 싸게 내놓으셨는데 정말 급하세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나?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오후에 친구 오기로 했어.
너희는 잠깐 나가 있을 수 있니? 네. 갑자기요? 응.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서. 아, 네. 알겠어요. 준서 데리고 놀이터 갈게요. 며느리는 의심 없이 나갔습니다. 3시 정각 부동산 중개인과 예비 매수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집 보러 왔습니다.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둘 있다고 했습니다. 학군도 좋고 위치도 좋아요. 이 가격이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예비 매수자 부부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여보, 여기 어때? 좋은데? 방 구조도 괜찮고. 사모님, 급하게 파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 들어가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빨리 계약하시는 게 좋으시겠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핸드폰을. 며느리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이 집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집을 본다고요? 네, 금매로 나온 집이라고 해서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얘야, 나중에 얘기하자. 안 돼요. 지금 말씀하세요. 어머니, 지금 이 집을 파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왜요? 왜 갑자기? 저희한테 말도 없이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사모님, 가족분이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예비 매수자 부부와 중개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집이야. 네, 뭐라고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이지.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한테 허락받아야 해. 당연하죠. 저희가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얘야, 나도 갈 데가 없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집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내 집이긴 한데 이제 내 집 같지가 않아.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야. 아니, 손님만도 못해. 식모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장 봐오라. 청소해라. 준서 봐라. 나한테 시키기만 하잖아. 그건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집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니? 그건 사과는 준서 다치게 한 거 미안하다고 했지. 근데 내 뺨 때린 건 그건 사과 안 해도 되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너무 놀라서. 놀라면 사람 때려도 돼. 그게 말이 돼.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때 바로 사과했어야지. 30년간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마음이 있어. 나도 아프고 외롭고 서러워. 어머니, 너희는 나를 뭐로 봤어? ATM이야? 집 주고 밥 해주고 애 봐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전화해서 황급히 왔어. 무슨 일이야? 민수 씨, 어머님이 이 집을 팔겠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그래, 왜? 갑자기 왜? 민수야. 이 집 누구 거야? 엄마 거지. 그럼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참고 살아야 해. 엄마, 우리 힘든 거 알잖아. 조금만 참아줘. 또 참으라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니, 민수야? 조금만. 1년만. 1년. 그 다음엔 또 1년. 그 다음엔 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 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알아. 30년,
아빠 돌아가시고 30년을 엄마 혼자 일해서 이 집 샀어. 너 하나 키우려고. 알아, 엄마.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엄마가 쫓겨나야 돼. 내 집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살고 싶어. 엄마 인생도 살고 싶어. 엄마, 이 집 팔아서 작은 곳 얻을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나도 없어. 나도 갈 데가 없어. 내 집인데도. 어머니, 이미 계약금 받았어. 다음 주에 잔금 받아. 어머니,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못 참아.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30년 지킨 집의 등기증에서 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삿짐을 쌌습니다. 30년의 삶이 몇 개의 박스에 담겼습니다. 아들은 이사 당일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다 생각했어. 엄마, 민수야, 엄마 원망하지 마. 엄마도 살아야 해. 며느리는 이사 당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만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 할머니 새 집 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준서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할머니, 미안해. 준서가 울먹였습니다. 뭐가? 내가 다쳐서 할머니가 혼났잖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준서 잘못 아니야. 할머니가 조심 못한 거야. 할머니 보고 싶을 것 같아. 준서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준서 보고 싶을 거야. 많이. 이사 트럭이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봤습니다. 안녕, 내 집. 아니, 이제는 내 집이 아니지. 새로 구한 곳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66의 새로운 시작.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춘자 씨, 잘 지내요? 네, 명자 씨. 들어와요. 여기 아늑하네. 혼자 살기 딱 좋아 보여요. 그쵸? 저도 마음에 들어요. 아들 뭐라고 해요? 연락 없어요. 그렇구나.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 생각, 손자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2달이 지났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새 집 구했어. 전세작은 됐지만, 그래, 잘 됐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엄마, 보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주말에 준서 데리고 가도 돼? 그래. 와라. 주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신 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말 죄송해요. 들어와. 좁은 원룸에 4식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 준서야. 나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엄마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이제라도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왜?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아? 외로워.
많이. 그럼 근데 너희랑 같이 사는 게 더 외로웠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주 올게. 준서 데리고 자주 올게. 그래, 그렇게 해. 며느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병원비예요. 그때 준서 다쳤을 때. 받을 수 없어. 아니에요. 받으세요. 저희가 드려야 하는 거예요. 됐어. 너희가 써. 어머니, 준서 키우는데 써. 나는 괜찮아. 그날 아들 식구는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둘러앉아 먹는 저녁.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나 다음 주에 또 와도 돼? 그럼 또 놀러와.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준서야. 아들 식구가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지킬 줄 알아야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준 다육이였습니다. 순자 씨, 이거 키워봐요. 손이 많이 안 가. 당신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손이 안 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66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외롭지만 평온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저는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